자, 시작하시죠. 오늘 이제 재무행정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끝냅시다. 빨리 가겠습니다. 45페이지. 재정환경, 저저고양의 무경계 위험사회의 도래 됐습니다. 그래서 써야 될 때는 많은데 어제 3차 추경 통과됐죠. 그죠? 3차 추경 통과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운영, 전략적 재정운영이 돼야 된다. 재정 효율한 기술 효율과 배분 효율. 기술 효율, 비용 전략 낭비 제거 최신 기술, EVM, D브레인이죠. 배분 효율한 수요와 공급의 일치, 과잉 공급, 과소 공급이 없는 상태, 건전성이죠. 예타. 자, 재정민주는 국회는 사전심사제, 총액심사제, 예결위 상임하, 재정결의안, 재정책임법, 감사원의 국회의관, 자, 국민은 참여예산, 국참이 있으니까 국창, 국소가 중요하죠. 편심직결, 분종적기원, 편성, 135, 120일 전 간본시 예종본, 통제와 신축, 2월 말 4일 52 53 본회종본입니다. 넘어가시죠. 국가재정법, 효건투 채평, 성건투 채평, 성과 제고,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 가시죠. 건전성, 국보채, 추인감, 조달, 국보채, 추인감, 조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은 넘어가시죠. 510 26 이게 잘 안 헤어져요. 그죠? 됐습니다. 55조는 왜 의사에 잘 헤어지지? 55조, 160조, 296조 됐습니다. 512, 296, 55, 161조, 160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추가 경정 예산이 중요하죠. 성립된 예산의 변경입니다. 편심 직결로 가시죠. 편성, 횟수 제한 없다, 사유 제한 있다, 금액 제한 없다. 그리고 본 예산과 편성 절차는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단일성의 외고 한정성의 예외죠. 예산 심의도 똑같이 거치지만 사전 의결 원칙은 예외는 아니다. 집행 결산은 통합해서 같이 집행 결산된다는 것이죠. 자쟁, 침실, 북협 변화 발생됐습니다. 방향은 항상 총량 규율을 하자. 철저한 성과 관리, 국회의 통제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 예산입니다. BTO, BTL은 넘어가시고 젠더 메인스트림, 성주류 예산입니다. 다양성 관리라든지 어떤 포스트 모던을 반영하고 있죠. 자, 가시죠. 2020년 중앙지방 예산기금에 다 도입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양평정기의 대상이 되면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심의받는 거 아니죠? 가시죠. 성인지 예산서에는 사업명, 사업목표, 성별, 수혜 분석, 기대 효과, 집행 실적과 자체 평가가 있으면 결산서가 되겠죠. 5개 부처에 편중되어 있고 지표가 너무 추상적이다. 그죠? 그리고 전략 목표 단위로 지표를 좀 강력화하고 페널티를 구수할 수 있는 노력. 심하면 심의를 받자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조세 지출 예산 제도는 조세 지출의 개념, 조세를 매개로 한 지출, 형식은 조세지만 실질은 지출이다. 그래서 나쁜 특징, 역진적이다, 비가시적이다, 렌트 시킹이다, 재정 방만하게 한다. 그래서 조지출 예산 제도로 가야 됩니다. 조지출 예산 제도는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142조의 2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최근에 예타 300억 이상은 예타, 일몰도래는 심층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국세감면에 관해서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하거나 국세감면 한도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총량 규율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재정민주에서는 국회의 어떤 통제나 제어를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예산 분류입니다.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크게 목차가 3개죠. 과목의 변화, 예산 운영의 변화, 성과 관리의 변화. 자, 소관별, 기능별, 품목별이죠. 소관별에서 넘어가고, 기능별에서는 장, 관, 항, 세항, 목이었는데 항 또는 세항을 프로그램으로 하고, 프로그램 내 단위 사업을 우리 단위 사업이랍니다. 분, 부, 프, 단. 됐죠? 분, 부, 프, 단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의 기본 단위를 프로그램으로 하고, 단위 사업은 자율성을 주니까 재정사업 자율평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정성과관리 제도를 시행한다는 거죠.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재정
통합재정입니다. 통합재정. 1986년 체제에서는 자 가시죠. 포함 중앙지방이 다 포함되죠. 근데 뭐가 포함 안 된다? 기업자 3개, 금융공기업, 금융기금,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 재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내부 거래를 차감하고 연결 재무제표 방식으로 즉 상환성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손괴 개념이지만 밑에 최근에 2001년 버전 GFS 2001년 버전으로 가면 회계 단위에서 경제 단위로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공공기관 금융 다 포함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2001년 버전으로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그래서 통합재정수지. 여기서 통합재정수지는 여전히 앞에 있는 뭐죠? 금융 또는 공공기관이 빠진 상태에서 발표하고 있고요. 됐습니다. 근데 그게 22조 흑자죠. 왜요? 사회보장기금이 적립기구. 그래서 재정당국이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연고사학산재, 고연사학산재를 뺀 관리재정수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죠. 자, D1, D2, D3. D1은 잘 아시죠? 국가재정법 확정된 현금주의 됐죠. 국가재정법, 국가채무관리계획 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단위고요. 정부가 발표하는 것들은 다 D1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D2는 공공기관까지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 우발채무, 발생주의죠. 국제비교의 기준이 되고 D3는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된 경우를 말하죠. 직역연금 충당부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건전화 3, 4, 5 다음 페이지. D1, D2, D3 외우시죠. 35, 46, 56 35, 40, 46 외우시고 1인당 1,300만 원 됐습니다. 이때 수치 왜곡이 나와 있고요. 53페이지 가서 세 가지를 외워야 되겠죠. 가시죠. 첫 번째 됐죠. 지난 2000년 97년부터 2005년까지 GDP는 3배 증가했지만 빚은 9배 증가했다. 그리고 고령사회 도달 시점으로 비교해봤더니 한국이 독일, 프랑스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더라. 이건 예정처라고 써주세요. 예정처, 예산정책처의 보도자료니까. 그리고 2000년부터 2015년까지, 2017년까지 빚 증가 속도가 우리 OECD 국가 중 4위다. 이 세 개는 꼭 외우시고 내용적인 이건 추세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부채나 비금융 공기업 부채, 그죠? 공기업 부채가 공공기관이죠, 그죠? 공기업이 공공기관에 포함되니까 공기업 부채나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죠. 어제 보니까 북한 변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2016년 예정처는 넘어가시고 재정 준칙 됐죠? 재정 준칙, 기초 준칙 빼고 정부 입법은 재정 지출을 수반하면 재원 조달 방안과 비용 추계를 첨부하지만 의원 발의 입법은 안 하니까 재원 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하고 더하기 뭐 위반 시 또는 우리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우리 뭐 설명 의무화를 한다든지 미국은 미야비시 자동 삭감, 영국은 설명 의무화, 독일은 헌법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십니다. 됐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그 재량 지출이죠. 재량. 10년간 재량 지출의 절감 목표를 규정하고 예외 조항이 있죠. 탈출 조항이라고 그러죠. 국가 부도 예방, 국가의 긴급 사항 관련 지출 시 의회에 채무 상한 정액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 감축 계획 미합의 시 예산 자동 삭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구를 제도했고요. 페구는 재량 지출에 도입하는 거고, 의무 지출에 도입하는 거고, 예산 외 수입 비용, 긴급 입법, 사회 보장 법안에 대해서는 일종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재정 수지인데 5년 내 경기 조정 재정 수지를 균형을 달성하도록 목표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절감 목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미합의 시는 의회 예산 당국이 의회에 설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놓을 확률이 많으니까 좀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편심 직결
분종적 기원 넘어가시고. 자, 총액 배분 잘 편성 제도는 1, 3, 3월 31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장에게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려보내줄 때 29조 2항 뭐라 그랬죠? 지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죠. 뭐에 근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근간 지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편성하죠. 자, 지출 한도를 설정하니까 거시, 하향, 전략. 왜? 5년짜리죠. 유사 소유권을 부여해준다. 지출 범위의 광범위성, 예산기구의 역할 변화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에서는 2단계 예산심의나 사전심사제, 예산집행에서는 신축성, 결산에서는 성과감사로 가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MTF, 개유목입니다. 개방성이면 유연하고 목표는 여러 가지 목표. 목전, 분규, 의제까지 꼭 아시겠죠? 목표,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 분규, 재정 증가 규모율, 분규, 의무지출, 재량지출 증가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징은 중기재정계획과 다르게 옛날에는 내부 자료에 창구 자료였는데 이제 국회로 제출하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문제점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정확한 예측이 안 된다. 낙관적 추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충 재원, 플랜 B가 없다. 우발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다. 결정적으로 의회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의회가 자체적으로 구속력을 부여하는 건 너무 심하고요. 의회가 사전심사제나 총액심사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측은 왜 공부한다? 세경여금이나 MTF의 성공 조건이죠. 양적 예측은 시계열 분석과 회기 분석이 있고 질적 예측은 전문가들이 대면 토론을 절대 하지 않는 반복 임명 한류 델파이 회기 분석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하는 거죠. 난상 토론이라고 그러죠. 됐습니다. 예산과 기획 서로 괴리가 된다는 거죠. 예산은 보수적 1년짜리 국회 심의 받지만 기획은 국회 심의도 안 받고 장기적이죠. 지출지향적이죠. 인사교류도 없으면 더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MTF로 예산과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산의 시작은 기획이고 기획의 최종은 예산이다. 자, 우리 합리주의, 총체주의와 점정주의를 비교해 주시고 최근에 단절 균형이라든지 그리고 경로 오전성, 역사적 제도주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예산 심의는 절차를 무조건 잘 적어주시고 자, 본회의 넘어오면 본회의 보고와 국정감사 적어주면 됩니다. 예산 심의 전 국정감사를 완료한다. 맞죠? 본회의 보고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 예비심사는 통상 정액되는 게 일반적이고 종합심사 예결위 가죠. 예결위 상임하 X 상수라 동그라미. 그러나 감액되는 게 일반적인데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것을 변경하려면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한 것처럼 미시적 심의와 거시적 심의가 서로 확실하게 역할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회계연도 개시 31년 자동 부의 조항에 따라서 의결하는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준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죠. 특징 값이죠. 써야 될 게 뭐라고요? 예산이 비법률이다. 그러나 예산으로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고 삭감은 안 된다. 정액은 안 된다. 삭감만 된다. 동의하면 되죠.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 자, 구조적 측면에서는 사전심사제, 총액심사제, 예결위 상임하 쓰면 되겠고 내용 과정적 측면에서는 투명성, 절차를 좀 더 길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산에서는 집행에서는 통제와 신축인데 통제는 한 4개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 전용, 이월, 이체, 추가 경정, 예산. 조항 밑에 있고 예비 타당성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최근에 신축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선진국제도 한 2-3개 총괄 경상비 제도, 효율 배당, 불용액 2월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총액 인건비 제도 4급 이하 5% 의도적 절감 노력을 자체 전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죠. 가시죠. 결산. 계산은 써야 될 말이 많죠. 확정적 수치, 정보 산출, 법적인 성격은 없다. 위법 지출, 무효 취소할 수 없다. 행정부 과정은 12월 31일, 2월 10일을 넘어서 2월 말 4월 10일, 5월 20일, 5월 30일,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보내주죠. 결산검사. 결산검사는 누가 하는 거? 제3자가 하는 거. 제3자의 확정적, 비판적 검증입니다. 성과감사로 가야 되겠죠. 5월 30일 날 넘어갈 때 결산보고서, 요결재성, 상운변. 국회는 본회종본, 차기년도 정기회의 전까지 가는 거고
자, 됐습니다. 성과 감사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경여금은 지공 최초라는 순서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간단하게 미지급금 미수수익은 인식 안 된다, 인식된다. 감가상각은 인식 안 된다, 인식된다. 이자는 지급 시점이냐, 기간별이냐. 자, 복식부기는 핵심 키워드 뭐라고요? 대변, 차변 나눈다. 나누니까 거래의 이중성, 대차 평균 원리, 자기 검증 기능. 밑에 보시면 국가 재무제표,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서 정부의 자산 부채를 기록한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방식이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상태표, 키워드 3개 뭐라고? 상태표는 현재 자산 부채를 기록한 거. 기업의 대차 대조표와 유사하고, 대변, 차변을 나누는 계정식이 아니라 리포트 방식이고, 유동성 배열법이고, 내부 거래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기하지 않습니다. 재정 운용표는 회계연도 동안이니까 플로우 지표죠. 플로우 지표고, 기업의 포괄 손익 계산서와 유사합니다. 똑같이 리포트 방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순자산 변동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품성계 영성참 넘어가시고, 범퍼 정발 중지 통연사. 그 안에 내용 몇 개만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알 것 같고요. 자, 다음 50년대 성과주의와 최근의 성과주의의 차이는 한 3개 정도는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자, 90년대부터 갑시다. 예산 편성 방식에 집착하지 않는다. 예산 개혁 내에는 범위가 좁다. 그러나 조직과 인사 연계 범위는 상당히 넓다. 그리고 단선적 가정이 아니라 복선적 가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성과주의 예산인데 99년에 도입했지만 상당히 난관에 봉착하고 2006년에 재정성과관리제도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모든 부처, 모든 사업에 도입되었죠. 원래 3개입니다. 자, 신, 목.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의 파트 제도와 유사하고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기재부가 정해준 지표에 따라서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했다고요? 메타평가를 했는데 메타평가를 하니까 너무 점수를 받기 위한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부터 핵심 사업평가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성과목표관리제도는 Y-1, Y 플러스 1년도에 성과계획서, 자율집행,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지퍼라 제도를 개선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핵심 사업평가는 보시면 되겠고, 성과를 너무 측정하려 보면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성과주의 회사, 자 아시죠? 성과 기반 예산에서 성과 정보 예산 제도로, 책무성에서 관리적 자율성 확보로 가고 있습니다. 즉 뭔가를 연계하거나 책임을 짓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인식 개선이나 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이죠. 오바마 정부의 지프라 모더나이즈 액트, 그래서 전략 목표 단위고 지표의 광역화죠. 성과 향상 책임관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참여 예산은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눠서 써주신 다음에 밑에 예국단 가시죠. 자, 순서 뭐라고요? mybudget.go.kr에서 국민들이 예산을 제안하죠. 근데 어떤 사업은 안 돼요? 예타의 대상 사업이 되거나 또는 어떤 지역의 계층에만 발생하는 사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업이나 예타 대상 사업은 제외하고, 자, 선정된 사업을 누가? 예산 국민 참여단, 무작위 추출을 하지만 우리 대표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2, 3일 교육을 한 다음에 심의를 합니다. 자, 최종 사업은 어떻게 선정한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예국단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재정 건전성, 그렇죠.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 불능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사전적으로는 재정 준칙을 엄격하게 해서 세입을 잘하고 또는 빚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사후적으로는 국가 채무를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치를 좀 외우시면 되겠고, 재정 준칙 내용 장단점 한 줄씩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 63페이지 맨 밑에, 자, 과거에는 투입 절차 중심이지만 성과 결과 중심이고, 과거에는 유량 중심이었지만 이제 유량에 저량이 들어갔죠. 과거에는 아날로그이지만 이제 디지털 방식, 관리자 중심이지만 납세자 주권, 뭘 성인지에서 성인지 관점이죠. 나머지는 다 넘어가시고 66페이지.
자, 정책수단, 행정서비스입니다. 에마뉴엘 사바스, 자, 밑줄 주시고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많이 쓸 수 있죠. 시리상주, 어디든지 다 쓸 수 있죠. 시리상주, 실용주의는 비용전략, 이념주의는 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 상업주의는 민간기법의 도입, 주민주의는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화 민영한다는 것이고, 정부 실패론과 관료제 병리현상, 최근에 좋은 거는 사회투자국가, 보장국가, 포용적 복지국가, 신사회 위험이라고 한번 적어주시고, 신사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근에도 많은 지출들이 있다는 거죠. 신사회 위험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배경은 우리 정부와 민주화, 다문화주의, 차별화, 고급화, 다양화, 개인화, 맞춤화 요구가 있다. 됐습니다. 살라몬, 강직자가 기억해야 되죠? 강제성, 협력성, 밑에다 선택권이라고 쓰시고, 협력성은 선택권이 있는 거고요. 직접은 아시겠죠? 간접, 자동은 별도 기구, 인력. 정책 수단 집행을 위해서 별도 기구나 인력이 필요 없으면 자동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동적이고, 가시성은 실시간, 투명성, 관리 가능성은 우리 가시성이죠. 강직자가 됐습니다. 살라몬은 이렇게 공직대경제 끊고, 바보사과보약 피조견데, 그거는 이제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살라몬이 어떻게 해요? 강제적이냐 직접적이냐 이렇게 이분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데, 그건 뭐 너무 많으니까 넘어가시고, 다음 밑에 공공서비스의 평가 기준, 정치적 기준은 민주성이겠죠. 이해관계, 이념, 창도형, 경로우존성, 세계적 유행. 경제적 기준은 기술 효율과 배분 효율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사바스 틀로 외웁시다. 가시죠. 공사권장, 위반 경민, 공사권장 위반 경민, 공사를 권장하는데 위반했다. 경민, 위반 경민. 공공이 공급할 수도 있고, 사적 부분, 민간이 맞습니다. 권력이라는 수단을 쓰기도 하고 시장이라는 수단을 쓰기도 하죠. 민간이 시장이라는 방식에 맡기는 것은 민영화니까 이건 일반 행정인데 그냥 행정 방식이라 하면 되죠. 기존 방식을 그대로 쓰는 거죠. 자, 민간이 공급하지만 여기 권력적인 수단, 여기 이제 책임이죠. 결정, 프로바이드입니다. 실제로 이제 프로듀스는 위에는 책임, 결정, 여기는 밑에 집행, 전달이죠. 자, 여기는 경영 방식 도입하는 거죠. 경영 방식을 도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이 가장 중요하죠. 자면 바보계, 규탄,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 방식은 뭐 그냥 넘어가시고, 자, 책임 경영 방식은 행정 서비스 현장, 그리고 책임 운영 기간 정도 되어 있고, 옆에 이제 민간 위탁이 있습니다. 자면 바보계, 규탄 됐습니다. 특히 바우처 방식이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 방식이니까 민영화 방식이죠. 밑에 그 비교는 나와 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에마뉴엘 사바스는 그 밑에 보시면 이 모양은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에마뉴엘 사바스, 거기 이제 프로듀스 나와 있죠. 프로듀스 하고 위에 프로바이드, 오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렌지. 프로바이드나 오렌지는 결정이에요. 결정, 책임, 최종 책임이나 결정. 그죠? 프로듀스는 우리 어떤 집행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이제 공공을 정부, 기업, 여기도 정부, 기업 이렇게 하면 쉽게 풀릴 수 있죠,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강직자가, 혹시 여러분 이게 놓으면 잘 들으세요.
요거 바우처 이제 놓을 수 있으니까 전 국민한테 줬잖아요. 재난지원금 그죠? 이건 강직자가 정부가 직접 거의 대부분 요걸로 비교하면 돼요.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거하고 바우처를 주는 거하고 뭐가 좋으냐? 강제성이 낮다. 직접성이 낮다. 가시성이 높다. 자동성이 높다. 강직자가 그래서 강제성이 낮고요. 협력적이죠. 쓸든 안 쓰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간접적이고 자동적이면서도 가시성이 높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강직자가 됐습니다. 강직자가 오케이. 그래서 자원봉사자 요것도 한 번쯤 놓을 수도 있죠. 정부의 직접 보수는 받지 않으며 실비 지원을 받습니다. 장점은 민간 협력적이고 단점은 책임성, 안정성이 어렵죠. 그래서 공공자원봉사단을 만들자는 얘기가 있고요. 프로덕션, 공생산. 요번에 보니까 마스크 앱 같은 걸 공생산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공생산.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행정 서비스 현장은 추상적인 권리가 명시적이고 법적인 권리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순수 공공재, 그죠? 순수 공공재 됐습니다. 경쟁을 도입할 수 없는 부분에 적합하다는 거죠. 순수 공공재 영역에서 적합하다는 거. 다음 페이지. 자, 이렇게 다양한 공급을 했으면 성과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정평법 제2조에 의하면 성과 관리는 임중목지죠. 중장기 목표를 전략 목표라 그러고 연도별 목표를 성과 목표라 그러죠. 성과 지표. 임중목지를 3위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말하고 원칙은 자율성 부여 밑줄 결과 책임. 자유를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서 확보하도록 합니다. 결과 책임 확보. 전략 계획은 3년 단위로 하고 시행계획은 1년 단위로 합니다.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무총리가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 성과관리는 방금 말했던 성과관리와 정보 업무 평가고 성과감사는 부정기적으로 하고요. 재정 성과관리가 있습니다. BSC A 내과 결제 재고과학이죠. 과거에 성과관리는 내부 과거, 결과, 재무라는 거죠. 그래서 재고과학입니다. 재고과학. 재고과학 쭉 나와 있고 한국 카플란과 노토는 넘어가시고요. 한국 정부의 도입 찾았죠? 이걸 로직 모형이라고 했죠. 로직 모형. 로직 모형. 공공 부분에 맞게 로직하게 수정한다. 로직 모형이죠. 로직 모형. BSC 로직 모델이라 놓으면 재고과학을 공공 부분에 맞게 논리적으로 수정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봅시다. 재무 관점에서는 수익률이 매출 수익률이죠. 그러나 행정에서는 비용 전략 또는 예산 전략 느낌으로 수정돼야 되고 고객은 고객 만족, 재방문 등이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이해관계자들 협력 조정 됐습니다. 프로세스 관점은 과정의 단축. 그러나 행정은 어떤 활동, 적법 절차를 준수했느냐. 요즘으로 하면 EVM이죠. EVM. 증거 기반 관리는 과정을 개선하는 거죠. 과정을 개선하는 거고 학습 및 성장은 기술의 축적, 교육 훈련 등이죠.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그대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똑같은 얘기죠. 자, BSC 절차는 SWOT, 미비전, CSF, 맵, KPI 이렇게 간다는 것이고 개인 차원에서는 성과, 근무 성과, 그렇죠. 성과 계약 평가와 우리 금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BSC, 너무 많이 성과 측정하려면 문제가 있죠. 공공조직 자체는 목표가 모호하다. 목표 못성, 사후지평대. 그리고 성과 측정이 어렵다. 우리 공서달, 공통현상 서열화 달성치 얘기도 했습니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윤리입니다. 윤리는 거기 그죠. 3위에서 4위 밑줄
공공관리와 윤리관리의 동시성. 개념에서 첫 번째 줄 코드 오브 컨덕트. 됐죠? 코드 오브 컨덕트. 행동규범입니다. 행동규범. 바람직한 행동규범을 행정윤리라 그러는데 두 가지 차원이죠. 거기 밑줄 쳐놨죠.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느 게 적극적이죠? 해야 할 것이 적극적인 거죠. 행정윤리의 적극적 측면은 해야 할 것이고 해야 할 행동이고 소극적 측면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죠. 특히 소극적 측면에서 바로 부패가 문제가 되죠. 다음 페이지, 밑에 69페이지. 부패. 두 번째죠. 편익이 비용보다 작아야 되죠. 발음만 하면 비용이 커야 됩니다. 이 비용은 처벌의 강도와 적발 확률을 높여야 되겠죠. 특히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일벌백계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벌백계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적발 확률을 높이는 것이 좋고요. 일벌백계주의의 반대말이 장량감경이에요. 장량감경. 법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법 공부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자수를 하면 원래 최고 형량에서 2분의 1을 뭐 의무적으로 깎아주는 그런 법 조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량감경. 일벌백계주의가 아니라 장량감경이 되죠. 이해충돌 백지신탁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요? 주식 3천만 원 쓰시죠. 주식 3천만 원. (1급) 이상만 대상으로 하고 우리 금융 또는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해당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부정청탁은 그죠? 우리 뭐 안 된다는 거고 금품 수수는 여기 나와 있죠. 명목과 무관하게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1년에 300만 원 이상이면 3년 3천만 원의 처벌을 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명목 무관이라고 나와 있죠. 이 직무죠, 직무. 직무와 무관했을 때는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인데 직무와 관련 있을 때는 이 이하의 금액도 받으면 안 되죠. 이 말 차이 알겠죠? 직무와 관련 없었지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받으면 이상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차는데 직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금액도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해충돌법은 통과되지 않았다는 거 넘어가시죠. 자, 행정책임입니다. 이 비난에 대응해야 할 의무 및 주작. 행정책임은 비난에 대응해야 할 의무죠. 의무입니다. 의무. 파이너와 프리드리히는 너무 뭐 뻔한 얘기고요. NPMS 책임 넘어가시고 뉴가번 책임 넘어가시고 자, 두니까 롬직 우리 요거는 요 하나만 보면 뒤에 두 개를 다 한 번에 커버할 수 있습니다. 내외 강약. 강하다는 것은 높음이고요. 높음이라는 것은 공식적이라는 거죠. 내부, 외부가 있습니다. 약함은 나점이겠죠. 비공식이겠죠. 법관 패치, 항상 1분면부터 법적 책임, 관료제, 계층제적 책임, 프로페셔널리즘, 전문가적 책임, 정치적 책임, 법관 패치입니다. 법관 패치 이렇게 해서 4개의 책임이고 자 두니까 롬직입니다. 두니까 롬직 그래서 그 책임을 보시면 되겠고 자 법적 책임 한번 보시죠. 법 제정자와 대리인 밑줄 짝 수탁이라는 영어 한번 써주시고 입법 통제, 사법 통제죠. 우리나라의 입법 통제 지금 필요한 게 뭐죠? 스웨덴의 옴부즈만이죠. 스웨덴식 옴부즈만이고 사법 통제에서는 소극주의니까 넘어가시고 우리 대법원이
하고 헌재가 있다는 게 좀 특이하죠. 자, 관료대적 책임은 슈퍼바이즈, 감독이라고 써주시고 개청제, 정부 업무 평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들이 행정법에 배우는 중앙통제를 써도 되죠. 중앙통제. 자, 전문가적 책임성은 전문 지식입니다. 주관적 책임성, 공직윤리가 되겠죠. 자, 정치적 책임은 유권자와 대리인의 관계, 선거 구민에 의한 대응성, 리스판시브니스입니다. 리스판시빌리티가 아니라 리스판시브니스, 반응성, 응답성, 부응성.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국참, 국민참여예산 제도 같은 거 쓰면 되겠죠. 넘어가시죠. 길버트. 요걸 이제 이렇게 외부 공식, 외부 비공식, 내부 공식, 내부 비공식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길버트의 행정 책임이 되겠습니다. 입법 됐죠. 입법 1사부면부터 가시죠. 입법부는 옴부즈만이라고 옴부즈만 있네요. 스웨덴의 옴부즈만 방식이 좋고 내부 통제에서는 뭐 쭉 있는데 3번 교차 기능 조직하고 우리 정보 업무 평가가 상당히 좋죠. 그죠? 교차 기능 조직은 조직 인사 재무를 말합니다. 조직 인사 재무. 됐죠. 크로스 돼 있죠. 이렇게. 과기정통, 교육, 산자, 현재 인사혁신처. 각 부처에서 공무원을 뽑고 뭐 채용하고 하는 문제는 그죠? 이렇게 인사혁신처와 협조를 해야 되죠. 여기도 인사기능이 있습니다. 인사기능은 서로 어떻게 해요 지금? 크로스 돼 있죠. 크로스 돼 있죠. 교차 기능 조직이죠. 이게. 그러니까 각 부처를 통제하는데 인사 기능이나 예산 기능이나 조직 요 기능들은 그래서 이제 말 좀 안 듣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안 뽑아주거나 예산을 빨리 안 보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통제한다는 거죠. 이게 교차 기능 조직이죠. 왜 교차 기능 조직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크로스 돼 있죠. 크로스 교차 기능 조직입니다. 자, 행정윤리, 직업윤리, 그죠? 전문 직업윤리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고, 자, 민중통제가 있습니다. 전문가, 이익집단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국민참여예산제도 등이 되겠고, 요즘에는 뭐 시빅테크 같은 아주 첨단의 통제 방식도 존재하죠. 자, 그래서 스웨덴식 옴부즈만 됐습니다. 의회 소속에 항상 이것도 정치적 성격밖에 없죠. 위법한 지출도 무효 취소할 수 없다. 사회적 여론이나 환기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고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단기적으로는 직권조사 밑줄, 계좌 추적, 독자 기소 됐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좋고요. 공직비리수사처, 공수처 됐습니다. 홍콩의 염정공수 방식이 바람직한데 일단 올해 한번 논점이 될 수도 있겠죠. 내부 고발자는요, 그거 틀렸습니다. 30억 쓰시고 30%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30억 30%인데 뭘 없애려고 했죠? 30억을 없애려고 했죠. 그죠? 30억 30%인데 30억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안 되죠. 포상은 공익정진. 그죠? 보상은 직접적으로 뭐 예산 전략이나 이런 걸 기여한 것이고 포상은 간접적으로 됐죠? 그래서 이거는 최고 한도가 2억이고 여기는 30% 30억인데 30억이라는 한도를 없애려고 했죠. 보상과 포상을 좀 기억해 주시고 미국 US 연행의 내부 고발자, 스위스 내부 고발자 1200억의 받았다는 거죠. 해주면 되겠고 공익신고자는 민간이죠. 민간인이 비효율적 행동을 신고했을 때 받는 것이죠. 넘어가시죠. 자, 행정개혁입니다. 뭐 내부자, 외부자 주도의 장단점은 잘 아시겠죠? 가버넌스죠. 혹시 모르니까 요게 아주 작은 문제 나왔죠. 가시죠. 내부자, 시간 비용 절감, 기술적이고 실전적 문제, 집중적이고 간편하다, 현실성 있고 실행 가능하다. 기관 내부의 경우 4번, 5번이 엄청난 장점인데 그 4번, 5번이 이제 단점을 가면 뭡니까? 근본적인 개혁안이 안 나오죠.
사소하고 절차적인 개혁, 그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기가 힘들다. 그 양자를 바꾸면 장단점이 되겠죠. 자, 구조, 과정, 인간 이거는 뭐 안 해도 되죠. 자, 문과 인구 조직 전체의 변화에서 문과 인구 이걸 조직 혁신이라고 그러는데 문화를 바꾸고 업무 과정을 바꾸고 인간을 바꾸고 OD라고 그러죠. 사람의 가치관과 행태를 바꿔주는 거 구조를 바꾸고 문화, 과정, 인간, 구조 이렇게 네 가지로 보면 되겠고 넘어가시죠. 올해 모르겠네요. 어째 뭐 지지율이 좋아서 그죠. 원래 한 집권 3년차 정도에는 행정개혁의 저항 이런 게 놀만한데 그죠. 강압적 강공규, 강제적 전략, 공리적 전략, 규범적 전략이 있습니다. 한두 개 강제적 전략은 인사조치, 징계죠.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리적 전략은 시간, 시기, 기득권, 이익 침해를 조정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자발적인 협력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규범적 전략은 대화, 합의, 참여, 신뢰, 우호관계 그러나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근본적인 개혁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점진적 개혁 3개 관리 가능, 예측 가능, 합의 가능. 다시 점진적 지지, 진화적 합리성, 관리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합의 가능하다 됐습니다. 정부 규모는 대략 한 25%에서 30% 사이다. 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양은 사전 대안 분석, 질은 규제 합리화로 가고요. 동아시아끼리 비교하자는 아주 핵심 노인이 있고 국가 강도는 뭡니까? 강압이라 좀 그렇고 동의 됐죠. 지시 정부가 국가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에 지시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지 동의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지 그죠? 그럼 국가 강도가 높다는 거죠. 규제에 직접 규제가 많다는 거죠. 간접 수단이 많아지면 국가 규모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한국 행정의 미래 방향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 사이에 어떤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대내적 측면에서는 조직은 뭐야? 학습 조직이나 네트워크 조직, 인사는 전역다, 재무는 재정 효율과 재정 민주로 가는 게 맞겠죠. 기출문제 보시면 75페이지 보시면 뭐 표시는 잘 안 해놨는데 그죠? 거기 재무에서 좀 많이 안 나왔죠, 그죠? 재무에서 지금 18년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입법고시 거거든요. 재무에서 지금 행정에서 2년 연속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인사도 지금 요 앞에 가로 열고 인대에 있는 거는 인사 조직이거든요. 행시에서는 아직 많이 안 나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인사 재무가 올해 좀 놓을 확률이 좀 있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